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의 일환으로 지금 다양한 학회와 같이 협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학회에서 우리 이재용 교수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과제 총괄 PM을 맡아서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고, 그 주제가 공공부문 자동화 의사결정, ADM 의사결정의 또 이슈 쟁점, 그리고 인간과 AI 협업 정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로 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과제를 이제 협동연구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 한 달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연구 과제의 내용이라든가 추진 계획,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우리 집 공유를 좀 하고요. 또 여기 계신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또 이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 과제, 또 이제 정책 방향 이런 걸 도출하기 위한 그런 토론. 이게 시작 단계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구 진행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중등 분들께서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연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원래 80분 정도였는데 그 세팅 관계로 한 10분 정도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한 70분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일단 우선 이재용 교수님께 발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후에 이제 토론하면서 나머지 그 토론자분들 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이재용입니다. 지금 오늘 너무 첫 시간인데 조금 장비적인 면에서 조금 세팅하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 프레젠터 포인터가 와야 되는데 일단 제가 먼저 그냥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문정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키스디에서 메가트렌드로 지금 대형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행정학회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공공부문 자동화 의사결정, 그러니까 ADM의 어떤 차등적인 운영 원칙과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현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고요. 그리고 연구 배경과 문제 의식, 분석 틀, 그리고 앞으로 정교화할 어떤 정책 설계 방향을 오늘 발표 슬라이드에서는 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표보다는 오늘 아무래도 연구를 설계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분들, 그리고 청중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의견을 수렴할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가지고요. 발표보다는 그래도 토론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이제 전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발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가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 보시면 저기 자료가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6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당 연구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필요성, 목표를 말씀드리고요. 공공부문에서의 ADM이 왜 중요한 연구 대상인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ADM의 적용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공공부문 ADM 적용 영역과 유형,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ADM 기준 비교, 그리고 신뢰 확보 전략과 정책 제안, 그리고 연구 추진 체계와 기대 성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연구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자동화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제 ADM의 의미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공부문 ADM은 행정기관이 어떤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정적인 판단이라든지 결정에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 가장 초입에 필요한 그런 초기 단계에 필요한 그런 수준부터 해서 위험도,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더 발전되어서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자동화된 결정에 가까운 판단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ADM이 단순하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업무 자동화하고는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RPA라고 이제 업무 자동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는 좀 구별되는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데이터, 알고리즘, 제도, 조직, 이용자가 함께 이렇게 작동하는 어떤 일종의 사회 기술적인 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공공부문에서는 그 결과가 정책 집행과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ADM을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만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공 의사결정 체계의 어떤 설계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연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DM은 행정 효율성과 어떤 정책 집행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이고 어떤 정형화된 업무에서 일단 일관된 판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공 부문에서의 ADM은 민간 부문의 어떤 자동화 의사결정과는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결과가 아무래도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권리, 그렇죠? 그리고 자원 배분, 행정 서비스 접근성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의 ADM은 어떤 처리 속도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정확성만으로는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 그 외에 다른 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책임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공공성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 가능성 그리고 투명성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이 본 연구에서 공공부문에서의 ADM 적용을 별도의 정책 연구 대상으로 다루려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공부문 ADM의 어떤 필요성은 가능성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런 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ADM은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분명히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반 데이터가 편향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불평등과 차별적인 상황을 좀 반복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결과값을 그렇게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떤 결정의 근거를 시민이나 행정기관이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불투명성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의 ADM은 설명 가능성, 검증 가능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이런 일종의 장치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기술 중심 접근만으로는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ADM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서비스 수혜자, 이용자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권리 보호,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부정적인 피해나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값을 얻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런 구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U와 이제 우리나라 모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는 마련을 하고 있는데, 자 현재 이제 법제도 관련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 원칙과 관련된 어떤 법제도적인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만을 일단은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EU나 우리나라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공부문 ADM의 적용 영역 그리고 자동화 수준을 전제로 한 세부 운영 기준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반 원칙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자동화가 허용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위험 수준별로 인간 개입과 뭐 설명, 책임, 구제 절차를 어떻게 달리 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 연구의 핵심은 이 연구에서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바로 이 슬라이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ADM이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활용 차원에서의 문제, 도입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권리 보호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어떤 복합적인 정책 과제라는 점이죠.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는 효율성, 혁신성, 비용 절감 효과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행정 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배분, 그리고 복지 수급 심사, 또 뭐가 있을까요? 치안이나 안전 같은 이런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ADM을 이제 도입할 것인가, 여기서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핵심은 이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수준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과 절차 아래에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통제와 보안 장치를 전제로 공공부문에서 ADM을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차등 운영 원칙과 협력적인 거버넌스 설계 방향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 ADM의 위험 수준별 차등 운영, 그리고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체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국의 어떤 공공부문 알고리즘 활용 지침과 제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이 중에서 이제 국내에 적용한 어떤 사례들을 잘 분석을 해서 특정화된 운영 기준을 도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설명 가능성, 책임성, 공정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신뢰 기반의 어떤 협력적인 ADM 거버넌스와 지원 인프라 구축 방향도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 접근은 그러니까 ADM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아니면 뭐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런 포인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적용 영역도 굉장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영역별로 의사결정 수준의 차이를 전제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자, 네. 서두에서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데이터 편향이라든지 불투명성이라든지 책임 소재, 정보 비대칭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슬라이드의 주요 내용은 어떤 공공부문 ADM의 위험이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차별, 책임 소재, 행정 통제와 연결된다는 그런 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ADM을 검토할 때 이제 5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화 판단 시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공공 서비스 접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을 하는가.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이 있는가. 이것과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동화 결과를 시민과 행정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네 번째로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ADM을 적용을 해서 ADM을 활용할 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인간이 재검토하고 책임 주체와 구제 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로그 관리와 로그 관리와 기록 보존을 통해서 사후 점검과 감독이 가능한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이제 뒤에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 적용 영역이라든지 위험 수준, 절차적인 정당성, 거버넌스를 검토할 때 공통 기준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공부문 ADM을 어디에서 적용 영역과 의사결정 유형의 이제 구조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바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부문 ADM을 어디에서 어떤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구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먼저 적용 영역을 이렇게 슬라이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뭐 복지, 조세, 행정, 치안, 안전, 교육, 노동과 같이 이렇게 좀 일단은 러프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 유형을 정보 제공형, 판단 지원형, 권고형, 준자동 결정형, 완전 자동 결정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같은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자동화 수준에 따라서 이제 위험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지 영역 같은 경우에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복지 영역에서 어떤 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순 안내를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ADM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신청한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과업입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치안 영역 같은 경우에서도 정보를 그냥 분석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분석을 한 결과값으로 보조를 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식별해서 분류하는 것에 요구되는
그 로드는 굉장히 차이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적용 영역과 의사결정 유형의 교차 검토가 차등 운영 원칙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개별 영역의 예시는 이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이제 러프하게 그냥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복지부터 노동까지 이렇게 나눠놨다. 이런 점이 이제 슬라이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자료로 가름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효과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이제 매트릭스입니다. 적용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효과성과 위험성을 함께 보는 매트릭스를 저희 연구에서는 일단은 설정을 해봤는데요. 효과성이 높고 위험성이 낮은 영역은 우선적으로 확산을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효과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은 영역은 아무래도 도입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좀 매우 제한적으로 ADM을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영역은 효과성과 위험성이 이제 모두 높은 경우입니다. 여기 매트릭스에 나와 있는 도식을 한번 보시면요. 이 경우에는 도입 자체를 그러니까 도입을 할 것인가,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절차를 강화하고 어떤 통제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전략적으로 ADM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서는 그 ADM을 어디에 더 많이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더 도입을 많이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통제 수준이 필요한 것인가 AD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툴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델파이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효과성과 위험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만을 우리가 보고는 있습니다만 더 많은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뭐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2x2 매트릭스는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속성들이 더 애드가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분석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유형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 축은 이제 의사결정 유형인데요. 정보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자료 지금 정보 제공형부터 지금 완전 자동 결정형까지 5개의 단계로 유형을 저희가 지금 일단 러프하게 나누는 상태입니다. 정보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담당자한테 말 그대로 그냥 리터럴리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나 우선순위, 뭐 예측값을 제시를 하지만 최종 판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더 많이 수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권고형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특정 대안이나 우선순위를 권고하는 단계, 준자동 결정형은 기준이 초과됐을 때 자동 분류 같이 어떤 알고리즘이 판단을 상당히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자동 결정형 같은 경우에는 접수, 뭐 분석, 판단, 처분까지 이렇게 전 과정이 아무래도 자동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자동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알고리즘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도 당연하게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따라서 이런 과정 속에서 설명이라든지 인간 개입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의 제기라든지 뭐 구제 절차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요구도 함께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이제 완전 자동 결정형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인 그런 조건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구별되는 점이다. 민간 부문에서 ADM 적용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해외 사례를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사례의 어떤 제도라든지 해외에서 구축되어 있는 어떤 기반들 중에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연구에서는 위험 분류, 인간 개입, 설명 고지, 책임 구제, 그리고 감사 감독 체계, 기록 로그 관리,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공통 항목으로 해외 사례들을 비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지 나중에 향후에 국내에서의 어떤 공공부문 ADM 운영 기준을 만들 때 어떤 요소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 기반 규율 그리고 로그 문서와 의무에서 시사점이 있고 영국은 완전 자동 의사결정과 보조 의사결정 구분 그리고 시민 이해 가능성에서 큰 함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영향 평가 위험 수준별 요구 사항이라는 점에서 어떤 공공 부문에서의 사전 검토 체계 설계에 참고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어떤 국내 운영 기준 도출을 위한 비교 프레임워크로 이 해외 사례 분석을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점이죠. 자, 공공부문에서의 ADM 운영 체계 설계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공공부문 ADM에서는 결과의 정확성만을 가지고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보호와 권리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향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ADM에서는 어떤 결과의 정확성 그리고 효과성, 효율성만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설명만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자신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판단에 대해서 자동화가 어떤 포인트에서 활용이 되었는지를 시민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의미와 근거도 시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이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부정적인 결과값을 시민들이 받게 됐을 때 그 부정적인 결과값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의 어떤 핵심은 사전 고지 설명 가능성, 그리고 인간 검토 가능성, 책임 주제 명확성, 기록 관리, 이의 제기와 구제 가능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ADM에 동일한 수준으로 어떤 절차적인 요건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어떤 설명, 인간 개입, 기록 관리, 구제 절차가 강화되는 그런 차등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고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시공에서. 네. 자, 다음에 이제 위험 수준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또 검토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차등 운영의 의미를 가장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위험 ADM에서는 기본적인 안내와 그리고 기본 설명, 일반 민원 수준의 대응으로 가름이 되겠죠. 그리고 중위험 ADM 수준에서는 고지를 강화하고 아무래도 주요 기준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재검토 절차와 로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ADM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지 의무, 상세 설명, 그리고 필수적인 인간 개입, 전주기 기록 관리, 별도의 이의 제기와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위험 수준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에 상응하는 절차적인 보호 장치도 마찬가지로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차등적인 운영 원칙의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공부문에서의 ADM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기술 문제로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 전에도 얼마만큼 이런 영향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위험 요인은 얼마만큼 상제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입 전에 영향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후 평가와 감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전 과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흐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과 그리고 ADM 적용과 ADM 활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기술이라든지 법제, 윤리, 그리고 행정, 시민 권리 이런 것들의 좀 복합적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우측에 보시면은 일단 그 다양한 주체들을 일단은 러프하게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교한 아직 그런 틀은 아니고요.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도입 운영과 내부 책임 체계를 맡고요. 그리고 독립이나 감독기구는 외부 점검과 감사 그리고 분쟁 조정 연계를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나 법제, 윤리, 자문과 위험 평가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투명성, 권리보호 관점을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일단
도입 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ADM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이 운영 차원에서의 검토, 점검, 그리고 사후 평가가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협력적인 검증, 그리고 감독 구조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도 기술, 뭐 역량 인프라 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ADM에 대한 신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원칙과 어떻게 보면 큰 상위 법령에서 전제해서 돌아가는 그런 기반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아직 숙제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기반이라든지 기술적인 기반 그리고 공공부문 운영 역량이 함께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리즘 등록 공개, 영향 검토 절차, 운영 가이드라인, 책임 구제 제도를 검토를 할 수가 있겠고, 기술 인프라로는 의사결정 로그 관리, 설명 지원 가능, 성능 편향 점검, 사고 오류 보고 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인프라로는 공무원 교육, 실무 매뉴얼, 전문가 자문 지원, ADM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장치들이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장치들이 함께 작동을 하고 돌아가야지만 어떤 이 AI를 활용한, ADM을 활용한 어떤 AI 기술 도입을 하고 추후에 어떤 과정상에서의 선진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차세대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어떤 신뢰 기반의 공공부문 AI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에 이제 연구 추진 체계입니다. 이제 본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제 정리해서 좀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냥 서머라이징 해놓은 그런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본 연구는 국내 어떤 논의 검토 그리고 적용 영역과 의사결정 유형 분류, 주요국 제도 비교, 차등 운영 원칙과 절차적인 정당성 검토 그리고 거버넌스와 인프라 방향 제시의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델파이 조사나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지금 효과성이나 위험성 이 두 가지 속성만을 고려하고 있는 매트릭스로 저희가 연구진에서는 그 분석 툴을 만들어 넣었는데 이것이 보다 정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기대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부문 ADM을 도입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자료와 운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위험 수준별 운영 원칙과 설명, 책임, 구제 체계를 통해서 신뢰 가능한 어떤 협력적인 거버넌스 설계의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AI 이해도와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어떤 교육 자료와 점검 항목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가 진행된 지 지금 거의 한 달이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들,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면은 뭐 이따 플로우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일단 그 토론자분들의 어떤 의견을 받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본 세션 저희 종합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교수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공공부문 자동화 의사결정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또 오늘 별도의 제목으로는 이 차등적 운영 원칙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거의 뭐 아까 우리 이재용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연구 시작한 지. 그런데 벌써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진도를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서베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조사 이런 것들 사례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잘 채워서 정책 함의를 뽑냐 이제 이렇게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일단 토론에 오신 분들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우리 토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 순서대로 우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한승혜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이준우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지수호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토론 시간이 저희가 10시 20분 정도, 4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8분 정도씩 의견을 좀 주시고, 이게 연구 초기 단계니까 뭐 전체적인 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이지호 교수님께서 지금 요청하셨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 주시면 저희가 향후 연구 진행에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일단 한승혜 박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그렇죠? 저쪽에 마이크 하나 더 있는 거. 이거 쓰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의 한승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공부문 자동화 의사결정 모델을 이게 단순히 기술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공공 의사결정 체계라는 이제 일종의 설계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이제 타당하고 좀 의미 있는 연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영역도 잘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위험 수준에 따라서 절차를 다르게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공공부문의 AX를 많이 시도를 할 텐데 그리고 많이 추진해 나갈 텐데 그때 좀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은 이제 앞으로 그냥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 번씩 고려하면 좋은 내용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ADM이 이제 공공기관의 내부의 행정 혁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동시에 좀 민간 AI 생태계와 좀 맞물려서 굴러가는 그런 좀 조달 운영의 문제라는 점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이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민간 영역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체적으로 이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이 시스템이 민간을 통해서 구현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이 체계를 구현하고 계속 이제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기존의 뭐 정보화를 고민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개발업체의 적극성이 요구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하셨던 이 협력적 거버넌스 이제 단계 안에서 뭐 보자면 뭐 전문가 집단 안에 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좀 이제 좀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책임 소재가 막 분산되는 문제에서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가장 위험 요소가 이런 개발 업체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책임성을 부여할까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논의의 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좀 책임의 구분 자체도 좀 명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민간 개발업체나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결정권자 이렇게 단계별로 있을 텐데 이제 각자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구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기술적인 오류랑 행정학 혹은 행정적인 판단 오류랑 또 이제 데이터 품질의 문제와 또 정책 설계 자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영역의 구분 그리고 그 각각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당사자들이 이제 거버넌스 안에서도 계속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제 이 ADM이 아까
이 슬라이드 내용에도 보면은 이게 더 좀 민간의 이 자동화 의사결정보단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그냥 선언적으로 우리는 더 책임이 있어야 한다 보다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가능성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기술적, 행정적, 시민 친화적 이렇게 설명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 구분이 이게 뭐 같은 내용을 그냥 이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많은 영역 중에서 이게 실제로 이제 쉽게 오픈할 수 있는 영역과 좀 접근하는데 조심스럽고 보완이 필요한 영역,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받아들이는 이해 정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정말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보안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또 그리고 뭐 영업 비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델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접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통제 영역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델파이로 이제 효과성, 위험성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전문가 조사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위험성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인지에 대한 이제 정의가 앞단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할 확률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게 피해가 얼마나 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뭐 권리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같은 정책이나 뭐 같은 사례여도 이 위험 정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앞단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현재 연구가 어쨌든 시작 단계에 있고, 이제 앞으로 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채워 나가시게 될 텐데, 이제 공공부문 자동화 의사결정 원칙과 뭐 이런 실행의 표준을 이제 만들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승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 오셔다 보니까 약간 기업 입장에서 또 그 견제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공 AI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민간에서 당연히 어떤 기획하거나 개발하거나 했던 걸 솔루션을 같이 접목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민간이 그런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주셨고, 특히 보안 문제 이거 정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기사나 이런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미토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이제 보안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책임성 문제도 이 AI가 공공에 활용되면서 꼭 짚고 그리고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정말 어떤 이슈나 오류가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그런 책임 문제를 정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연세대 이준우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미래정보연구센터에서 전임 연구를 재직 중인 이준호라고 합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선도적인 연구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의사결정 과정, 뭐 실제로 이 공공부문이나 뭐 민간문이나 공공에 할 거 없이 요즘 AI 혹은 AX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의 논의가 필요하고, 단순히 이제 민간 영역이나 혹시 기술적 영역에서 어떤 기술 개발하고 AI 기술을 도입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최대의 효과성을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리 행정학자로서 어떤 행정학자 혹은 이제 공공 부분에 있어요.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뭐 꼭 통제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뭐 통제나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차점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앞서 이제 한승혜 박사님께서 이미 본 발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후학의 입장에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차등적 운영 원칙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 차등적 운영의 기준이 이제 EU AI Act에서 말한 그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정책 수혜자 혹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다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분야별로 이거를 차등 적용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보건 의료는 뭐 어디까지 적용? 뭐 예를 들면은 뭐 저위험군인지 고위험군인지, 노동은 어떤지, 뭐 세무는 어떤지, 일반 행정 혹은 국방 이렇게 실제로 내가 혜택 수혜를 받고 있는 정책의 그 유형 그 오늘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등적 운영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정보 또는 알고리즘의 공개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혹은 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이제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 자체가 오염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정책 수혜자 혹은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인데 좀 오래된 기사긴 한데 2018년도에 아마존에서 실제로 그 채용을 AI 관련해서 AI로 이제 채용 그 리크루트를 프로세스를 진행했을 때 이미 알고리즘 자체가 오염이 돼서 오염됐다면 편향된 그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남성의 어떠한 특정한 그런 캐파를 가진 지원자만 우선적으로 채용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특히나 이제 연구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단순히 민간 업체에서 어떤 특정한 커스터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 혹은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피해가 굉장히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차등적 운영을 제가 행정 거버넌스 관계에서 세상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행위자가 이제 시민인데, 시민들도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차등적 공공부문 자동 의사 결정으로 인해서 뭐 새로운 이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그 뭐 흔히 말하는 뭐 20세에서 65세까지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책 수혜자들, 우리 국가에서 얘기하는 정책 수혜자뿐만 아니라 뭐 의보다 더 어린 국민이나 혹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혹은 뭐 아무리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그 관련해서 디지털 디바이스가 다 돼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 디지털 디바이스 자체가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연결을 했을 때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정책 수용성이나 혹은 뭐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자동화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제 어쨌든 러닝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에 내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공중보건의 의료를 위해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의료 기록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관리할 거지.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건 이 AI 기술을 자체를 민간에서 가지고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그 민간 영역에 있는 그 개발자들이나 혹은 이제 기술 활용자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어떤 민감한 생체 정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정보들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이것을 꼭 본인들의 그 기업의 이익이나 혹은 사익을 위해서 좀 오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이 연구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통제하거나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거나 향후 연구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보다 더 알차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 박사님. 예, 좋은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EU
AI 액트 기반에서 거기서 이제 위험 관리에서 이제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는 AI 그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눠놨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차등적 운영 원칙을 이제 살펴봤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그런 네 이후에 이제 분야별 우리가 이제 행정학에서 다루는 뭐 고용, 교육, 노동, 국방, 뭐 일반 행정 등등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접목시켰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이 어떻게 AI 서비스는 그냥 AI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성능, 효율을 높이려면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야 되고요. 반대로 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필요 최소한의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서로 트레이드오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합의 측면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주셔서 이따가 종합적으로 우리 이재용 교수님께서는 이제 토론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재정정보원 지수호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의 지수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앞선 두 분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이제 데이터 이쪽에서의 전문성은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 과제를 보고서 상당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많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위험도 효과성 매트릭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공 부분의 자동화를 유형화하고 그리고 이제 차등적 관리를 논의하겠다라는 이 접근이 이제 굉장히 신선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기여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몇 개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들을 같이 이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 분야별로 이제 인공지능 도입 현황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걸 보면서 공공 부분에서 현재 자동화 도입 수준 우리나라의 공공 부분에서 자동화 도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아직 기술적 그리고 뭐 제도적인 요인의 미성숙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책임 소재가 다소 불분명한 공공 부분의 특성상 이제 위험도를 크게 부담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라도 완전 자동화 그 이상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공공 부분에서 자동화 도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원에서도 기획예산처랑 같이 이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국고부조금 불법 수금 이거를 점검을 하고 있고 이걸 더 발전시켜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상치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제 점검반이 거기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부정수급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공공 부분의 자동화 도입 수준을 이제 살펴보고서 어떤 수준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라던가 이제 환경 이런 거에는 어떤 수준의 그 자동화가 적합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초수급자 선정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완전 자동 결정형을 도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홍수 위험 예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동을 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잘은 모르겠지만 과제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 영역별 자동화 적용 가능성 이것과 함께 이제 업무 유형별로 아니면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자동화 유형이 적합한지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현재 위험 요소들을 상당히 세분화해서 제시를 해주고 계신데 이런 위험 요소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차등화 전략을 하기 위한 이제 선행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해서 뭐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문항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그 고위험군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이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위험도를 측정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자체보다도 공공부문에서 자동화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다양한 부처라던가 기관 그리고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이랑 조정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이제 기술이 있냐 없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을 하더라도 실제 그 도입 과정에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보안이라던가 개인정보 보호 뭐 예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직 문화라던가 다양한 요소가 이제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이제 자동화 도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률, 윤리, 뭐 개인정보 보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정책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공공부문 자동화 관련돼서는 개별 부처 도입하려고 하는 개별 부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뭐 여러 기관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화가 본격화될수록 이제 이런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추진하는 뭐 부처라던가 기관 그리고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 사이에서의 조정 문제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 말씀하셨던 협력적 거버넌스 이 체계가 어떤 이런 공공 부분의 AI 혹은 그 자동화 이쪽에 제도 개선의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 부분의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선생님 박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자원으로는 역부족이고 민간 부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기업의 일종의 어떤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제 공공 클라우드에 민간 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기부가 관할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 보안 인증 이런 절차도 있고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뭐 여러 절차들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라던가 보안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제도들은 필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이제 기업이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부처나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이런 규제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뭐 한 기관으로 일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도 유형에 따라서 고위험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 부분의 자동화는 이제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논의를 벗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동화를 통해서 공공 부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제도적인 현재 공공부문 자동화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제도적 병목 요인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과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 박사님. 예,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 그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홍수 위험 예고 예방 방지 시스템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당연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AI 쪽에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도 있긴 합니다.
실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좀 약간 편향된 결과를 도출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폐지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좀 해야 될 필요도 당연히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아까 그런 영역에 따라서는 그래서 본 연구가 아마 이 차등적 운영 원리 어떤 거는 정말 AI를 다 써도 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휴머인들 사람이 분명히 들어간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스펙트럼을 본 다음에 각각의 그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게 아마 연구 목표가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에 대해서 이제 부처 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장 기초 자체가 같은 지금 AI를 다루지 않는 부처는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정책 방향성이라든가 이제 이 가치나 싱크를 맞춰서 온라인을 갖춰서 갔을 때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그 정책 효과라든가 이제 실효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세 분의 토론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이재용 교수님께서 일단 답변을 한번 주시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요. 저희가 앞으로 연구 진행하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러프하게 이제 들으면서 다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간과 관련된 그런 민간의 포션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습니다. 민간 주체의 역할 그리고 민간 주체의 역할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시민사회 이것과는 시민 집단하고는 좀 구별되어야 되고 전문가 집단하고도 구별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주체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 관련된 문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체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라는 것이 아무래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정부가 수행하는 일이고 정부의 과업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ADM이 적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 책임의 소재는 그래도 이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정부한테만 한정적으로 이제 제한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제약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한 발자국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다들 공유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차등적인 운영 원칙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야를 고려를 하는 차등 원칙이고 그리고 업무 난이도를 고려한 이 두 가지 축에서의 저희가 차등 원칙을 제공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야를 어떤 분야까지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한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좀 러프한 상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8가지 그 분야가 사실은 딱 맞아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 그 8개의 분야 말고 더 확장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축소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뭐 나중에 뭐 델파이 조사 이외에 또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제 박사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류 그리고 오염되었을 경우에 뭐 책임 소재, 구제 장치 마련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구제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정책 대안에 한번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으면은 ADM 활용 전에 일종의 가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부처나 여러 주체들 간의 협업 구조가 확보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쪽 분야의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정부에서도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처음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 부처 간의 협업과 부처 간의 칸막이를 줄여서 모든 서비스를 일원화시켜서 제공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결국은 네, 잘 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부처 간 협업 구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어떤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은 일단은
얼마만큼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숙제를 주셨고 저희들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연구 보고서상에서 터치를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차라리 근데 이제 부처 간의 협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본다면 저희는 영역을 조금 더 정교하게 세분화해서 영역별 내용을 조금 더 담는 데다가 집중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의견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연구 진행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뭐 큰 건 아니고 몇 가지 생각 드는데 아까 한 박사님 의견 주신 것 중에 특히 지금 위험 2x2 매트리스 모델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하나가 한 축이 효과성이고 한 축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조사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보는데 사실 위험이라고 하면은 정말 되게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전적으로 조금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명확한 어떤 정책 아젠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위험도와 효과성으로 보는 그 정보 제공형부터 완전 자동 결정형까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눠 주신 거 있잖아요. 운영 원칙. 여기서 이제 뭔가 시사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도 공공 AI 관련돼서 연구를 계속 몇 년째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도입된다 하지만 이게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중앙부처도 중과처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업무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생각 같아서는 사례가 딱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완전 자동 결정형 딱 이렇게 넣는 사례가 있으면 정말 베스트인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시나리오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가상적으로 넣는 건 좀 어떨까? 그러면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그 뭐 기초수급자 이런 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이기도 하고 홍수 같은 것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사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적으로 다시 한번 같이 저희랑 연구진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 얘기고 EU AI 액트도 지금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행정법 이제 플레임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공공 AI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정의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연구진들 나중에 보실 때 지금 이제 그런 수준과 그다음에 연구 내용과 이제 싱크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혹시 우리 연구진 우리 김정숙 교수님이나 박승규 교수님 혹시 뭐 또 보태거나 이러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의견 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드리라고요? 네. 한번 혹시 이거 드릴게요. 네. 전 연구진으로 있는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숙입니다. 저희 연구 초반인 상황에서 좀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각 분야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서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 재정 분야에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보의 질과 이런 역량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저희 연구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이재훈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제가 그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제 생각에도 이 AI라고 하는 부문은 사실 공공부문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연구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좀 넓혀봐야 되나라고 하는 것은 좀 연구진으로서의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연구진들 안에서 좀 과제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최대한 토론의 내용을 좀 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내용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어서 혹시 한두 분 정도 뭐 질문 사항이나 코멘트 있으면 우리 청중들 의견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있으세요? 네. 마이크 하나만 좀 전달.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사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네요.
아니에요? 손 드는 줄 알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특별 없으신가요? 네. 그 사실 이 공공 영역에 있어서 AI 적용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이슈와 쟁점들이 정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성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근데 비단 과연 다 정부의 책임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업에서 이제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들도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입장이 있을 것 같고 개발하는 입장이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전체적인 관리하는 입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국내적으로 이제 법제적으로 막 정리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연구에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한 지 약간 이제 3주 정도 됐습니다. 같이 이제 키스티와 같이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뭐 저희가 중간 정도 이제 연구 결과가 있으면 또 우리 오늘 토론 너무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중간 정도 연구 결과가 좀 나오면 같이 또 공유하는 자리 가지면서 그간의 이제 연구가 이렇게 좀 발전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때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침 뭐 너무나 명쾌한 발표와 토론이었어가지고 아마 우리 청중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그렇게 있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또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혹시 뭐 토론자분들께서 마지막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거 따로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지금 교수님 뭐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첫 세션으로 시작했던 키스티 그리고 행정학회 그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